네, 매주 화요일에는 용감한 기자들과 여러분들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분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하시기 어려운 분인데 특별히 모셨습니다. 우선 겸손 방송국의 박형광 기자 나오셨고요.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조상호 변호사님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죠? 네네. 최근에 방송 별로 잘 지내지는 못했는데 하여튼. 네. 최근에 방송을 좀 시작하신 것 같아요. 네. 제가 사흘 말로 저기 국회의장실에서 근무하던 제도혁신 비서관을 마치고 그리고 나와서 지금 좀 하고 있습니다. 나오자마자 그냥 일이 그러니까요. 아니 나오기 전에 다 일을 정리하고 나왔다고 생각했는데 정리하고 사표 내자마자 갑자기 사고가 터져가지고. 그러니까요. 네. 5월 1일 날 갑자기 핵폭탄이 터져서. 그러니까요. 5월 1일 날 노동절 날 핵폭탄이 맞습니다. 터져서. 근데 노동절 날 대체로 다 휴무 아닌가요? 법원도? 아닙니다. 원래 법원은 일하나요? 아니 그냥 공무원들은 다 일합니다. 아 그렇구나. 네. 예, 그래서 아니 휴일에 일반인들은 다 쉬는데 이런 이렇게 쓸데없는 일을 열심히 하시네. 왜냐면 공무원은 이제 노동자가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아직도 그런 부분이 있어서. 네. 선생님은 노동자가 아니다. 예, 1989년 정교조 만들었을 때 얘기를 지금 30년 전 얘기를 하고 있으니 30년, 40년 전 얘기를. 그래서 국회 같은 경우는 이제 공무직 노동자 아시죠? 예를 들면 이제 뭐 이렇게 환경 위하시거나 아니면 기타 기술직에 아주 그 기술에 특화되신 분들이거나 이런 공무직 노동자를 제외하고는 국회에 있는 모든 직원들은 다 출근합니다. 아 그래요? 5월 1일에도. 그거는 국회뿐만 아니라 행정부도 마찬가지고. 행정부도 다 공무직 노동자 아니면 다 출근합니다. 이것도 바꿔야 됩니다. 저는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 공무원도 노동자죠. 판사도 노동자고. 그렇습니다. 언론인도 노동자지만 취재 편의점은 쉬지 않습니다. 언론인은 잘 쉬지 않습니다. 언론인은 잘 쉴 수가 없어서. 변호사도 그래서 쉬지를 못해요. 왜냐면 법원이 쉬지를 않거든요. 그러네. 검찰도 쉬지를 않고. 아무도 안 쉬어서 변호사도 못 쉬는구나. 그래서 그렇게 노동절날 그렇게 엄청난 핵폭탄 같은 일이 터졌군요. 그 얘기하니까 오늘 정주 선배가 나오면 꼭 놀려야 되는 일이 있었는데 못 놀려가지고 아쉽습니다. 조금. 정주 선배가 이거 이재명 유죄 나오면 본인 기자 그만두고 사법개혁 운동하겠다. 맞아요. 그 쇼츠가 200만이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조회수가. 그래서 이 정도 그만둬야 돼. 이제 사퇴해야 됩니다. 저는 기자가 사퇴한다는 말 처음 들어봤어. 은퇴한다 그랬나? 은퇴한다고. 기자 가수도 그만두겠다. 아니고 배우도 아니고 은퇴하겠다라고 얘기해서 진짜 황당했습니다. 자, 우리 변호사님 오랜만에 나오셔서 제가 좀 이렇게 관련된 말씀을 좀 드렸고요. 저희 취재 편의점 언제나 응원하고 연대해 주시는 광고주 분들 계셔서 변호사님 저희가 광고 살짝 소개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피곤하실 테니까 저희가 일단 천수 녹용부터 이거 좋아요. 잡수세요. 네. 자, 아침마다 일어나기 힘들고 바쁜 일상 속 피곤한 분들께 꼭 필요한 천수 녹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녹용은 귀하고 비싸서 예로부터 왕들의 보양식으로 유명한데요. 세종대왕 최장수왕인 영조도 즐겨 먹었다고 합니다. 자, 진액을 쉽게 만들려면 물을 가장 많이 넣으면 되지만 천수 녹용은 고생하신 어머니들을 위해서 만드신 제품이기 때문에 기존 자사 제품 75개 분량을 단 한 포에 응축시켜서 초고홈량으로 만들었습니다. 1년에 60일만 딱 채취할 수 있는 가장 최상급 러시아 원용만을 사용하였고 녹용의 기운을 더욱 끌어올려줄 홍삼, 숙지황 등을 포함한 모두 11가지 국내산 재료도 아낌없이 담았습니다. 현지 농장과 협약을 맺어서 품질은 지키고 가격은 낮춰서 귀한 녹용을 누구나 합리적으로 드실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열흘치 체험분을 무료로 함께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혹시라도 맞지 않는다 이러면 100% 환불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 이벤트로 2달 넉넉하게 드실 수 있는 양도 챙겼습니다. 구매 방법은 지금 더보기 링크 또 네이버에서 천수 녹용을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전화 주문도 받는데요. 070-8028-3677 070-8028-3677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쭉쭉 소리가 났어요. 이거 눈이 확 띄어지는 천수 녹용. 뭐 이렇게 꽉 찼어. 좀 목진하죠. 목진해 꽉 찼어. 이게 꽉 차가지고 터지네요. 양이 너무 많아서. 양이 넘어서 어쨌든 녹용 잡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자, 우리 저의 애정템이죠. 박형광 기자 애정템. 저희가 지난주에 무려 챙겨드렸어요. 자, 너무 좋아요. 네, 가려움 완화제 글루타셀 스프레이입니다. 글루타셀은 피부가 건조하고 가려운 분들을 위한 제품인데요. 계절이 바뀌고 기온이 올라가면 피부가 유난히 민감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민감해진 피부는 긁으면 긁을수록 더 긁고 싶어진다고 하는데요. 이럴 때 긁지 마시고 글루타셀을 한번 뿌려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10년간 수만 명의 피부를 편안하게 해드린 이 글루타셀이 브랜드 런칭 10주년을 맞이해서 처음으로 전 품목 할인 행사를 한다고 합니다. 5월부터 6월까지 진행되는 이번 이벤트에서는 할인 행사뿐만 아니라 대용량 200ml 제품을 구입하시면 10주년 기념으로 원 플러스 원이네. 아니구나. 반이구나. 특별히 준비한 100ml 리미티드 에디션 제품을 증정한다고 합니다. 올 새로 나왔어요. 자, 휴대하기 좋은 요 100ml 제품은 리미티드 에디션답게 예쁜 꽃무늬로 포장을 디자인해서 부모님, 선생님, 귀한 분들 선물용으로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오래 긁어 온 경우 자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가격이 부담스러워서 대용량 구입을 망설이셨다. 이런 분들께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10년간 이 브랜드로 꾸준히 판매된다는 것은 소비자들에게 이미 인정받았다. 이것은 제품력 없이는 어려운 일입니다. 피부가 민감하신 분들 전국에 있는 글루타셀 취급 약국이나 인터넷에서 과학적으로 개발된 글루타셀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것은 완벽히 박형광 기자를 보고 너무 좋아요. 증인이야 증인. 네. 제가 얼굴이 붉어져가지고 네. 하다 보면 그래서 이거 뿌리고 나면 좋아요. 그렇군요. 네. 자, 오늘 제가 다래끼가 나가지고 약간 눈이 부어 있어서 양해해 주십시오. 네. 그 장 기자님 어제 화난 거 녹용 좀 드세요. 그냥 두면 화병 나니까 꼭 챙겨 드세요. 네, 어제 제가 MBC 라디오에서 대폭발을 해가지고 네, 찾아보시기 바라고요. 네. 자, 본격적으로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D-28일입니다. 네. 진짜 너무 많은 변수가 막 등장을 하고 있어서 이게 도대체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봐야 되는데 국민의힘 의총이 어제 저녁 8시에 시작이 됐어요. 안 됐더라고요. 8시 조금 넘어서 넘어서 시작했습니다. 원래 7시에 하기로 했다가 원래 7시에 하려고 했다가 8시로 연기됐다가 이제 그 속사정을 좀 들어보면 김문수 후보가 왔으면 했는데 김문수 후보가 오지 않았죠. 내가 거길 왜 가냐? 사실은 의원이 아니에요. 의원도 아니고 내가 거기 갈 이유가 뭐가 있냐 하고 이제 지금 이제 출입 기자들 사이에서는 사실 당에 대한 애정도가 있기 때문에 그 당이 어떤 당이든 간에 내 직장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래서 당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 있는데 근데 이제 국민의힘 출입 기자들도 쌤통이다. 꽃 김문수 맛 한번 봐라.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아주 맛 좀 봐라. 막장으로 돌아가고 있고 그 이제 요지는 그런 겁니다. 김문수 후보가 그 한덕수 후보와 단일화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그게 다 기정사실화돼 있었는데 막상 이제 후보로 선출되니까 김문수 후보가 내가 왜? 약간 돌변한 거죠. 근데 이게 사실은 그래서 이제 의원들이 당황해서 의원총회를 열고 이게 단일화 촉구를 해야 된다. 뭐 그래서 성명서까지 내자 뭐 이런 논의까지 나왔지만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는다. 대신에 설득하러 갔죠. 그래서 중간에 그 국민의힘 의원들이 굉장히 격한 반응을 보였어요. 중간중간에. 배신자다. 우리가 배신당했다. 근데 저는 이 발언 자체가 좀 이해는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배신이면 뭔가 약속을 한 걸 어겼어야 배신이잖아요. 근데 그럼 서로 밀약을 했다라는 것인가? 후보가 되는 사람은 한덕수 후보와 단일화하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내가 너네가 밀어줬다. 뭐 이런 뭐 자기 고백을 하는 건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김문수 후보가 캠프에 있었는데 권성동 대표, 권성동 원내대표와 권영세, 김대식 뭐 이렇게 세 분이서 가서 설득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 한 몇 가지 제안을 했죠 김문수 후보가. 아니 이거 선대위 너네 구성도 안 해주고 뭐 하는 거냐. 그렇지. 이것도 저 좀 납득이 안 되더라고요. 선대위 구성 당연히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여태까지 선대위 구성 안 했던 거죠. 너무 심한 안 하고 있었어요. 다 후보가 됐는데 원래 후보가 되면 당연히 후보님 이거 누구를 요직에 앉히시겠습니까? 물어보고 실무를 진행하는 게 통상적인데 선대위 구성도 안 했고 그게 당연히 어떻게 보면은 한덕수 후보와 단일화를 염두에 두고 야 미리 선대위 구성해서 뭐해? 뭐 이런 거거든요. 얼마나 기분 나쁩니까?
그리고 사무총장 내가 원하는 사람 임명해라. 뭐 이런 요구를 한 겁니다. 네. 그래서 그 비하인드를 좀 들어보면은 저도 이제 질문지가 어제 여기 있어서 좀 급하게 알아봤는데 네. 어제 밤 11시 반쯤 끝났어요. 이게 다 해서. 근데 이제 그 김문수 캠프를 찾아갔을 때 김문수 캠프에서 이제 그랬다는 겁니다. 한덕수당 꺼져라. 웃지 못할 일인 거죠, 사실은. 네, 그쪽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김문수 후보가 단일화 해줄 이유가 하등 없어요. 그렇죠. 네, 하등 없고 다 기탁금 1억 2억 내 가지고 정당한 경선을 뚫고 올라왔는데 왜 이제 와서 하라 그러냐. 네, 그리고 여기서 좀 포인트는 당무 우선권이거든요. 네, 당무 우선권이라는 게 뭐냐? 대선 후보가 된 사람이 당무를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뭐 이런 거거든요. 국민의힘 내규에 네,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당무 우선권 발동해서 내가 사무총장 안 치겠다, 장동혁 사무총장 안 치겠다 했는데 이게 불발됐죠. 이양수 사무총장이 이거 뭐 엄청 비난을 했잖아요. 근데 이거 되게 웃긴 게 이제 업보거든요. 국민의힘 업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준석 윤석열 때를 떠올리면 이 당무 우선권으로 이준석을 완전 깔아뭉갰어요. 친윤들이. 그때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 시절이었는데 당대표가 한기호 사무총장이었을 겁니다. 맞아요. 한기호 사무총장이었는데 그때 윤석열이 후보로 들어와서 완전 깔아뭉갰죠. 그때 들어왔던 게 권성동 사무총장 그리고 이철규 전략기획부총장. 그 이준석 당시 당대표가 전략기획부총장 절대 못 받는다. 내가 이철규는 못 받는다. 를 했는데 야 조용히 하고 있어. 하고 결국 임명됐죠. 네, 그 본인들이 이미 유권 해석을 다 해놨기 때문에 지금 김문수 후보한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윤석열처럼 하면 되겠네. 그러니까요. 지금 김문수 후보가 당무에 온전한 권한을 갖는다라는 것을 이미 본인들이 입으로 뱉어놓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제 국민의힘 의총에서는 그냥 의원들이 화내는 것밖에 할 수 없었다. 네, 굉장히 무기력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근데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하는 행태가 그리고 특히 국민의힘 현재 지도부가 하는 행태가 좀 납득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단일화를 당 밖에 있는 세력과 할 때는 당이 주도해서 홍보하는 게 맞거든요. 그리고 당 후보를 아무래도 밀어주는 게 맞아요. 최종적으로 결론이 어떻게 나든. 근데 선대위를 지금 김문수 후보 측에서 구성하려고 하는 이유는 가장 뭐 되게 간단하고 단순합니다. 뭐냐면 이번에 어찌됐든 자기가 그 치열한 경선 끝에 이제 1등 후보로 당 후보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컨벤션 효과를 발휘해가지고 대대적으로 선대위를 띄우고 그래서 이 국민의힘이라는 정당 차원에서의 압도적인 힘을 보여줘가지고 앞으로 단일화 협상 과정이나 실제 단일화의 결과에서도 우위에 서려고 하는 게 너무 명확하거든요. 근데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는 받쳐줘야 되는 거예요, 정당이면. 그 정당이 당원과 그 정당의 경선 과정에 참여할 의사를 표시한 이른바 여론조사에 참여한 일반 국민들의 뜻은 어찌됐든 그 정확하게 계량화돼가지고 김문수 후보를 선택한 게 나타났잖아요. 근데 그걸 그냥 무작정 깔아뭉갤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최소한 다 해봤는데 결과적으로 당 밖에 있는 사람이 됐다. 그럼 거기로 이제 뭉치자고 하면, 뭉치자고 하면 그거는 이제 납득이 되는데 애초에 이제 후보가 선출이 됐는데 선대위도 구성을 안 해주고 아무것도 선거운동도 못하게 하고, 그러면.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도대체 나는 뭐냐? 돈을 몇 억씩이나 들여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이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나의 이제 단일화를 위한 선거 캠페인, 경선 캠페인 이거조차 못하게 하면 이거 어떻게 하자는 거냐? 굉장히 불만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일 수밖에 없고 지금 뭐 박형광 기자님께서 굉장히 잘 설명해 주셨지만. 전례도 있고 그다음 명문 규정이 너무 명확해요. 국민의힘. 그냥 당무선권에 대한 규정이 너무 명확해서 사무총장을 거부할 아무 그 명분이 없고 근거가 없어요. 지금은 그냥 버티고 있는 거지만 실제로 그 후보가 정식으로 인사 발령을 내면 거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저도 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장동혁 사무총장이 이제 스스로 원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번 캠페인에 제일 재밌는 게 위장 취업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각 캠프마다 다 위장 취업자들이 있어 한 명씩. 그래가지고 이거 한덕수로 합쳐야 되는데 김문수 왜 이러는 거야. 그래서 자기 안 맞겠다 이제 이렇게 했다는 얘기가 있고 또 하나는 이게 얼마나 웃기냐 콩가루인 게.
아니 자당에서 막 돈 들여 뭐 TV 다 그거 방송국들 섭외해가지고 TV 토론을 해. 물론 하면서 욕도 바퀴벌레 때문에 욕도 바가지로 먹었지만 선거도 하고 예, 막 뭐 보도 그렇게 다 해놓고 돈 쓰고 힘 쓰고 노력해가지고 자 후보는 한덕수로 하는 거야. 그런 게 어디 이게 말이 되냐고요. 아니, 이게 말이 되냐고. 아니 그리고 한덕수 총리가 그러니까 한덕수 이제 후보라고 해야 돼 예비 후보라고 해야 돼요 예비 후보인가요? 네. 한덕수 예비 후보가 그러면 기회가 없었네 참여의 기회가 없었네 있었어요. 근데 사실은 그냥 프리라이딩 하고 싶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자기는 네. 이런 경선 과정에서 여러 후보들하고 치열하게 경합하는 거 이거 패스하고 나중에 1등하는 후보하고 부전승합계잖아요. 그렇죠. 부전승할 근거가 뭐가 있습니까? 나의 목표는 부전승이야. 아무것도 없어요. 부전승에 심지어 지금은 무투표 당선이야. 네.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지금 이런 트랙으로 가려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왜 그렇게 하는지를 좀 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이길 수 있는 선거라고 생각을 하느냐. 근데 물론 지금 봤을 때는 어떤 거대한 음모가 있어서 이재명을 날리고 본인들이 무혈 입성하겠다라는 거였던 것 같은데 네. 그걸 제외하고 이재명이 건재하다라는 것을 가정했을 때는 못 이기거든요. 못 이기는 선거인데 왜 이렇게까지 치열하게 하느냐. 이거는 그냥 다음 지방선거 관련해서 공천을 가져가겠다. 이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총장 임명하겠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공천권 관련한 실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무총장 자리를 가져가려고 했던 거고 그 윤석열 이준석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사무총장 전략기획부총장을 가져가려고 하는 이유가 우리가 당권을 가져가겠다. 그리고 공천권을 행사하겠다. 요 말이거든요. 네. 그래서 서로 그렇게 부딪혔던 거예요. 지금도 같은 내용으로 지금 싸우고 있는 겁니다. 네.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그쪽에서 한덕수 후보를 미는 그 태도 자체가 이해가 안 돼요. 네. 왜냐하면 네. 헌법 84조 해석과 관련해 가지고 이재명 대표에게 적용을 안 하려고 아주 기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한덕수 후보는 헌법 84조의 해석에 따르더라도 보호가 안 됩니다. 내란 중요 임무 종사의 혐의가 여전히 남아 있어요. 그렇죠. 예. 근데 내란 중요 임무 종사는 예. 84조로 보호해 줄 수 없는 범죄입니다. 내란죄니까. 내란죄니까. 예. 보호해 줄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그럼 대통령이 당선돼도 당선 무효야? 아니 그 수사해가지고 기소하면 처벌됩니다. 그러면 그럼 저기 이제 뭐 저기 징역형 이상이 선고되면 직이 날아가죠. 그렇죠. 당연한 거잖아요. 야, 그러니까 이 위험한 행동을 아니, 감행을. 언제까지 대통령이 중간에 중도에서 임기 중에 퇴임하는 이 역사를 자꾸 만들려고 그러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만약에 그럴 리도 없겠지만 한덕수 후보가 당선이 돼서 대통령이 돼도 정상적인 검찰이라면 그리고 만약에 야당이 제대로 투쟁해가지고 특검을 관철을 낸다면 한덕수 후보는 대통령직을 유지할 수 없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네. 아니 그리고 뭐 우리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여론조사에서도 이런 거가 있을 것 같아요. 김문수 후보가 아니 이를테면 한덕수 후보가 압도적이야. 그래서 나 말고 한덕수가 나갔을 때 이재명을 꺾을 수 있어. 그러면 여론의 압박에 못 이겨서 당연히 후보직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근데 지금은 너나 나나 피장파장이야. 분위기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네, 비슷비슷한 거예요. 네. 도끼 객낀인데 이거 왜 비키겠습니까? 그랬더니 지금 급해졌어요. 한덕수 후보가 오늘 관훈클럽 토론을 하는데요. 단일화는 11일까지는 해야 된다. 왜냐하면 후보 등록일 마지막 기한이니까 그렇죠. 어떤 것도 내가 하겠다. 급해졌어. 스텝을 급하게 밟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김문수 1박 2일로 대구 왔죠 대구. 영남을 가버렸어요. 1박 2일 안 만나. 내가 왜? 대구로 갈 판이네. 지금 한덕수 후보가 점심 먹고 대구로 갈 판이에요. 점심을 이낙연 전 총리하고 한다는데 대구로 쫓아가서 지금 단일화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이게 지금 완전히 이제 역전된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근데 그렇게 또 봐야 됩니다. 지난 대선 때 보면은 이준석이 도망갔잖아요. 이준석 의원이 당시 당대표였는데 당무를 내려놓고 도망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준석 가출 사건이라고 부르긴 하는데 그때 이제 그 윤석열 후보가 막 쫓아다니면서 울산 가서 울산에서 회동해가지고 김종인 비대위원장 불러들이고 하면서 서로 화해했단 말이에요. 네. 그게 이제 하나의 드라마처럼 하면서 뭐 이게 부정 이슈긴 하지만 모든 그 뉴스를 다 빨아먹으면서 그때 효과가 컸다. 그런 평가가 있어요, 실제로. 네, 네. 그거를 똑같이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고. 네. 지금 김문수 후보가 사실은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안 받을 것 같아요, 절대. 그 캠프 이 꽃꽃 김문수라는 게 캠프에서 별명이거든요. 꽃꽃. 꼿꼿하다. 예. 그리고 이번에 그 캠프에서는
그 당시에 그때 대정부 질문할 때 일어나서 다 사과하라 그랬는데 네. 김문수 후보만 사과하지 않았다. 그거를 이제 본인들의 지지층에 어필하려고 이렇게 별명 지은 거긴 하는데 네. 어쨌든 절대 하지 않을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끝까지 간다. 예. 당장 공보물 발송하는데 네. 우편 비용만 25억 정도 들어갔다 해요. 25억이요. 네, 우편 비용만. 어제 사진은 각자 보니까 김문수 후보는 파주에서 그다음에 한덕수 후보는 강남에서 찍었는데 네. 비용은 한덕수는 개인 사비 쓰고 그렇죠. 김문수 후보는 당비 썼더라고요. 네. 돈. 그것뿐만 아니라 네. 이거는 우편 비용을 얘기하는 우편 거고. 비용. 그거 네. 말고 이제 안에 어쨌든 얼마나 공보물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그럼 비용도. 그 디자인 비용에다가 그 매수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렇죠. 그게 수십억입니다 또. 전 국민한테 다 보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전 국민이 다 이걸 제작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네. 아마 적어도 40억에서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는 걸로 알아요. 예. 적어도. 예. 그럼 일단 100억은 좀 써야 되겠네. 그러니까 최소한. 개인 비용으로 하면 아마 네. 파산날 수도 있어요. 큰일 났네. 그게 이제 그러니까 마음이 급하구나. 11일 전 맞습니다. 여차하면 후보 등록 전에 빨리 사퇴해 버려야 되니까.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빨리 돈 그 전에 쓰기 전에 빨리 사퇴해야 되고 예. 지금 그래서 듣기로는 예. 한덕수 캠프가 굉장히 신경질적이라는 겁니다. 한덕수 캠프가. 예. 왜냐하면 어쨌든 계속 돈이 들어가고 이게 뭐 물론 그 자원봉사자들한테 월급을 주지는 않지만 네. 그 임대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보물 제작 비용 뭐 네. 이런 짜잘한 돈이 다 사비로 들어가거든요. 예. 그래서 굉장히 지금 예민한 상태다. 예. 그래서 한덕수 캠프에서는 김문수 사기꾼 뭐 이제 이런 아니, 얘기가 나오고. 근데 그건 한덕수 후보가 초래한 거예요. 예. 아니 본인이 직접 그러면 진작에 나와가지고 경선에 참여했으면 되거든요. 예. 근데 경선에 참여 안 하고 프리라이딩 하려다가 결국에는 원칙대로 누군가가 원칙을 고수하면 네. 그에 대해서 본인이 감당해야죠. 네. 이제 와서 의심되는 건 좀 그런 겁니다. 뭐 야 우리가 대법원 해가지고 이재명 날려줄게. 너가 들어와서 먹어. 그리고 김문수 우리가 설득해줄게. 자 그러면 되겠지? 자 나와. 원래 한덕수 후보가 안 나오려고 했거든요. 네. 원래는 굉장히 완강하게 부인했었어요. 나오기 싫다고. 예. 그리고 계산이 빠른 사람이기 때문에 저도 그때 봤을 때는 한덕수 후보 나오지 않을 거다라고 했는데 좀 기류가 막판에 좀 바뀌었어요. 네. 나오는 걸로. 예. 그러니까 그런 딜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좀 지금 와서는 좀 그런 생각이 네. 좀 듭니다. 방금 전에 한덕수 후보 입장 나왔습니다. 단일화 실패는 국민 배신이다. 국민 배신이요 배반이다. 나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이거 안 하면 큰일 난다. 이런 거고. 자, 개헌 성공하는 즉시 직을 내려놓을 것이다. 바로 개헌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줄탄핵 25만 원 퍼주기 민주당 방식으로는 국민 행복을 이룰 수가 없다. 이거는 우리 조 변호사님 할 얘기가 많으실 것 같아요. 자, 일단 바로 개헌하고 내려놓겠다. 이걸 국민들이 원하지 않거든요. 네. 지금 국민들은 맞아요. 임기가 짧은 대통령이 아니라 임기를 제대로 똑바로 그리고 그 안에 개혁을 완수해라. 내란을 종식시켜라. 이게 국민들의 저 바람이요 기대인데 이분은 지금 개헌하고 바로 그만둘 거야. 네, 그럼 뭐 하려고 이 어마어마한 비용을 들여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 선거를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요. 네.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개헌을 안 한다 그랬냐? 이재명 후보가 아닙니다. 개헌한다고 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임기 중에 그 5년이란 기간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5년의 기간을 마치면 또 공교롭게 지방선거와 대통령 선거가 딱 겹치는 해가 됩니다. 맞아요. 그래서 원래 그 개헌 로드맵을 얘기할 때 다음 대통령 선거 이후부터 적용하자는 얘기도 굉장히 많았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게 약간 중간 평가 성격으로 대통령이 이제 당선되면 네. 당선되고 난 다음에 2년 뒤에 총선이 열리는 구조가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2년의 중간 평가 형식으로 구조가 짜이기 때문에 그때가 적절하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었는데 네. 그거에 대해서 이미 이재명 후보도 의지를 피력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으로 만약에 출마하실 거면 어차피 할 거니까 안 나오셔도 된다. 할 사람 많다 지금. 할 사람 많다. 네. 근데 거기에 더해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의혹을 받고 있는 한덕수 후보는 당연히 자격이 없지만 내란을 지금 척결하고 네. 종식한 다음에 새 정부에서 두 번 다시 이런 내란을 꿈꾸지 못하는 단단한 민주주의 정부를 만들어달라는 게 국민들 요구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무슨 갑자기 대통령이 뭐 개헌만 하고 중간에 물러나요. 네. 그러면 내란 세력들에 대한 단죄와 그 어떻게 보면 내란의 그
깊은 역사를 끌어내는 그 작업은 누가 합니까? 네. 근데 지금 보면 전면전인 것 같아요. 김문수 캠프에서 10시 19분에 이제 그 후보 입장문이 나왔는데 원래 이런 거,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경선할 때는 각자 캠프가 있지만 당의 후보로 결정이 되면 이 메시지는 당에서 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김문수 캠프는 여전히 캠프의 이름으로 그쵸. 나와요. 캠프의 이름으로 나가죠. 문수 대통 김문수 승리 캠프인데 방금 전에 어떤 입장이 나왔냐면 당은 원활한 그 단일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말씀하신 대로 선대본부 구성, 그다음에 당직자 임명도 아직 협조를 안 하고 있다. 당이. 네. 그리고 후보가 주도해야 할 단일화 추진 기구도 일방적으로 구성하고 통보해 버렸다. 그렇죠. 의제 안건도 공개하지 않고 있고 전국위원회와 전당대회 소집 공고를 해버렸다. 지금 이거 왜 이렇게 한 건지 지금 5월 8일에서 9일에 전국위원회, 10일에서 11일 전당대회 개최하겠다고 한 이유를 분명하고 명확하게 밝혀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어제 오늘 사이에 재밌는 얘기를 들었는데 네. 지금 보수 쪽에서 그런 얘기가 돌고 있다는 거예요. 이번 투표지 인쇄는 한덕수다. 1번 후보는 사법부가 날리고 2번 후보는 당 지도부가 날린다. 그래서 오로지 한덕수 놓고 찬반 투표한다. 이런 얘기가 돌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쿠데타 세력답네요. 역시 쿠데타 세력답다. 예, 정말 이렇게 하는 게 정말 과연 유효한 전략이고 가능한 것인지를 잘 모르겠는 게 우리 공직선거법에 보면 정당에서의 후보자 추천은 민주적 절차와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고 아예 명시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김영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그 중앙선관위가 어떤 입장을 발표했었냐면 당시에 이 조항이 새로 들어간 겁니다. 그때 네. 이른바 패스트트랙 사건 때 새로 들어간 조항인데 이 문제 때문에 비례대표 공천을 만약에 당대표가 임의로 과거처럼 그냥 어디에다 팍팍 꽂아놓듯이 하면 비례 명부 전체가 무효로 될 수 있다. 그래가지고 각 당마다 비례대표 요즘 경선을 하잖아요. 그렇죠. 예전에는 경선 없었어요. 진짜. 찍어서 그냥 보냈어요. 찍어서 각 어떤 직능별 대표할 만한 사람들을 알아서 찍어가지고 한 거예요. 그래요, 맞아요. 그때 발등에 불이 떨어져가지고 난리가 난 다음에 당에서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이제 질의를 한 게 뭐냐면 그럼 직역별로 좀 좁혀서 한 두세 자리를 놓고 예를 들면 뭐 노동계 그래서 거기서 경선하고 이런 방식은 혹시 안 되냐. 그 방식에서 민주적 방식으로 선출한다면 그거는 가능하다. 그래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민주적 절차 방법에 의해서 선출된 후보를 제끼고 거기서 갑자기 후보를 데려와가지고 갑자기 이게 이 사람이 진짜 국민의힘 후보입니다. 이러면 이 후보 공천이 공정하고 이 후보 공천이 일단 유효할까요? 아니 근데 일단 가처분하면 그냥 날아갈 거예요. 그 한덕수 후보가? 그럼요. 아니 근데 지금 보면 김문수 후보는 그걸 의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오늘이 6일이죠. 내일이 7일이지 않습니까? 8, 9일 날 전국위원회를 열고 그다음에 그 전국위원회 연 다음에 전대를 여는 것은 후보 교체를 위한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보이는데 기자들 사이에 어떻게 돌아요? 그러니까 저도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어쨌든 당무 우선권을 일단 배제시키고 그 사이에 단일화를 추진한다. 네. 당원 당규를 지금 개정하려고 하는 시도인 것 같아요. 그렇죠. 당원 당규를 개정하는 거죠. 예. 당무 우선권을 없애버리고 예. 그래야지 어쨌든 단일화를 추진한 것에 대해서 제동을 걸 수 있는 사람이 예.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리 일단 투표를 갈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예. 그래서 일단 단일화의 여론조사 계속 돌리고 그 결과가 나올 때와 맞춰서 당무 우선권 배제시키고 그러면은 받아들여라. 이런 식으로 갈 겁니다. 그러니까 한덕수 후보 그 투표지 한덕수 후보 이름만 올라간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 거죠. 김문수 후보 측에서는 네. 저를 선임해 주십시오. 제가 잠깐만 갔다 오겠습니다. 네. 조상호 변호사를 쓰셔야 됩니다. 김문수 후보 캠프 전화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바로 가처분을 받아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정도는 성공 모습만 좀 제대로 챙겨주시면 제가 확실히 하겠습니다. 이거는 조상호 변호사한테는 껌이다. 반드시 한덕수의 2차 그러니까 이제 당내 내란행위 반드시 진압하겠습니다. 이게 어제도 제가 이제 후배 기자가 물어보길래 말해줬는데 이게 사실은 지난 대선 때 했던 거랑 똑같아요. 윤핵관 뭐 나오면서 막 그랬었잖아요.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의원들이 좀 비상식적인 행위에 대해서 이래도 되나? 그러니까 이준석 날리기, 당 대표 날리기잖아요, 사실. 네네. 당 대표를 이렇게 찍어 눌러도 되나? 뭐 이런 약간 의구심과 머뭇거림이 있었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이제는 그런 게 없어요. 이 당에. 네, 그냥 그때 그렇게 했지. 야 하자. 요런 식으로 어떤 염치가 좀 없어졌다라고 해야 되나? 네. 그런 것들 때문에 출입 기자들도 굉장히 분노합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내 직장이 이렇게 폐허가 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네. 비상식적으로 변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될 대로 되라. 원래 보통 이렇게 되면은 출입 기자들이 의원들한테 가서 의원이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저렇게 하시면 이런 식으로 얘기도 하거든요. 전달도 네네. 하거든요. 근데 네. 이제는 별로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네, 될 대로 되라. 어쨌든 진짜 그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상대 정당이 좀 상식적이고 올바른 이게 그래야 진검승부가 되는 것인데 너무 상식 밖에서 헤매고 있으니까 그렇죠. 이게 너무 또 잘 된다라고 보기도 좀 그럴 것 같아요. 일단은 그죠? 네.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죠.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저당의 끝이 어디까지 갈지가 참 의문인데 그렇잖아요. 진짜 예를 들면 끝이 없네. 처음에 어찌됐든 네. 당시에 그 당 대표였죠. 그 한동훈 당 대표 같은 경우는 어찌됐든 내란 정도까지는 아니지 않냐. 그쵸. 네. 그래서 이른바 계엄 해제 의결에 적극 의원들 참여를 독려했는데 그 안에서도 결국에는 반발하는 세력이 훨씬 많았던 거잖아요. 네. 그래서 고작 18명 참여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이후에도 그 18명에서 일부가 또 이탈해가지고 그렇죠. 대표적인 경우가 장동의 의원인데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 내란의 선봉장으로 예. 그래서 계속해서 내란 선동에 가담하고 과거에 예를 들면 그 통합진보당 사건의 그 잣대와 기준으로 만약에 국민의힘을 평가한다면 지금 당장 정당을 해산해도 부족함이 없어요. 오히려 차고 넘쳐요. 네. 근데 거기에 그치지 않고 이제 자당의 대통령 후보까지 만들어 놓고 네. 거기서 더 이런 식으로 또 민주적 절차를 완전히 무시하고 뭐 후보 교체를 시도한다. 네. 이 당을 그대로 둬야 그러니까. 되는. 예? 아니 근데 진짜 자기들이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그대로 구현된다고 믿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이제 그 김민석 최고위원이 그 얘기 우리는 바본 줄 아나 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국민이 바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다 보고 판단을 하는데 자기들끼리 막 그런 세상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된다고 믿는 것 자체가 진짜 우스꽝스럽다.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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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참 이 모렴치 파렴치 수준이 어디까지 갈지 그 조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 끝이 어디일지 어디까지 나락으로 떨어지려고 하는 건지 참 답답하고 한심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지금 국민의힘 내부는 매우 그런 것 같고요. 어제 여론조사가 꽤 많이 나왔어요. MBC도 여론조사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중앙일보 여론조사도 있었는데, 두 조사를 다 봐도 일단 압도적 1위는 이재명 후보입니다. 특히 이제 MBC 조사를 보면, 3자 대결 구도에서, 이재명 50, 김문수 29, 이준석 5 이렇게 나오고요. 한덕수를 내세우면 이재명 50, 한덕수 32, 이준석 6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격차가 김문수 후보하고는 21%, 한덕수 후보하고는 18%. 상당히 큰 격차로 앞서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1위 후보를 사법부가 어떻게 좀 해보려고 하는 것은 아니냐. 그 마각이 좀 드러나고 있다. 네. 예, 어떻게 보십니까, 조 변호사님? 아니 뭐 당연히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네. 의심이 아니라 거의 확신에 이르는 그렇죠. 그런 상황에 왔죠. 예. 왜냐하면 이거 좀 조사도 해봐야 되는데 이미 뭐 MBC에서 그 발표를 했어요. 어떤 의원실에 그래서 질의 회신 받은 걸 근거로 한 것 같은데 통상 대법원에서 사건을 처리하는 사건 처리의 어떤 기간이 기일. 24년 기준 92일이 걸렸다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것도 사실은 통계의 왜곡이에요. 통계 왜곡이다. 왜냐하면 예. 대법원은 기본적으로 오래 안 합니다. 사건의 90% 이상을 그냥 떨궈요. 떨고요? 네. 왜냐하면 이건 대법원이 판단할 사건이 아니야. 그래서 이른바 심리불속행으로 사건을 떨굽니다. 그게 심리불속행이 어떻게 하게 돼 있냐면 예. 대법원에 상고 기록이 접수된 때로부터 4개월 내에 반드시 하게 돼 있어요. 그걸 넘기면 써야 돼요, 한 줄이라도. 예.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4개월 전에 무조건 떨구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하고 비교하시면 안 돼요. 이 사건은 뭐냐? 단순한 그러니까 저기 상고기 그러니까 심리불속행으로 그냥 심리조차 안 해서 끝난 것도 아니고 네. 심리를 해서 예. 그냥
원심을 받아들인 상고 기각도 아니고 심지어 원심을 파기환송한 거예요. 그렇죠. 파기환송 사건의 평균 처리 기간을 한번 확인해 봐야 돼요. 네. 적어도 2년 이상 걸릴 겁니다. 그러니까요. 대부분. 누구죠? 그 법률위원장께서 확인했더니 이재용 사건은 2년인가 몇 년이 걸렸고 당연한 겁니다. 그다음에 원세훈 사건도 그 정도의 길이 걸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대법원에서 처리하는 모든 사건의 기준과 맞춰도 3분의 1밖에 안 되지만 그렇습니다. 그거하고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는. 일단 유상범 의원실이 그 조희대 대법원 시절에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된 대법원 선고기일을 따져봤더니 평균 91.7일이 걸렸다는 거예요. 이게 유상범 의원의 통계 조작이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91.7일이라고 그러니까 92일이라는 거잖아요. 그 사건들 제가 장담하건데 그렇게 90일 내에 끝나는 사건들의 대부분은 거의 100%라고 봅니다. 그 사건들은 전부 다 그냥 상고기각이에요. 상고기각이다. 파기환송 사건이 지금 얼마나 걸렸는지 한번 따져봐야 돼요. 그거는 우리 박형광 기장이 취재해서 알려주세요. 제가 취재해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전부터 계속 말씀드린 게 상고 기각은 기록 안 보고 해도 돼요. 우리 법상. 왜냐하면 상고 이유가 상고 이유서에 적은 상고 이유가 뭐 형사소송법 383조에 해당 안 되면 그냥 기록 안 보고 걷어차도 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대법원 사건은 그렇게 끝나죠. 근데 심지어 파기환송을 했다 그럼 기록을 봐야죠. 기록을 안 본 건 그러면 90일 내에 끝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요. 심지어 전압이다. 전압으로 파기한다. 그걸 1년 내에 하기 힘듭니다. 우리 지금 대법원 시스템상. 그런 거하고 비교해야지 왜 일반적인 사건하고 다 비교합니까? 근데 그걸 비교를 해도 55일 빠른 36일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스피드로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선거법 위반 사건을 결정을 한 거다. 그거는 법원행정처 차장도 나와서 얘기했어요. 자기가 본 적이 없다. 자기는 판사 생활하는데 그렇게 이렇게 빨리 대법원이 선고한 걸 본 적이 있냐? 저도 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요. 그 김태현 변호사도 그렇게 얘기했대요. 본인도 20년 이상 송무를 했는데 처음 본다. 근데 이렇게 빠르게 한 거예요. 그것도 딱 2번 하고 9일 만에 결정을 해버린 거고 이게 원래 소부에 배당됐는데 1시간인가 만에 다시 2시간 만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 전압으로 끌고 와가지고 여기서 그냥 결정을 해버린 이런 거기 때문에 의도가 너무나 명확하다. 너무 노골적이죠. 너무 노골적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 서부학 교수님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계엄을 한 사람들이고 내란을 일으킨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상식적 범주에서 판단할 거라고 20일이라는 그 상고이유서를 작성하는 기일을 충분히 줄 거라고 생각하면 그건 착각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신 근데 거예요. 저는 한 가지 확실하게 해두고 싶은 건 있어요. 뭐냐면 자꾸 20일을 깬다고 하니까 20일을 깰 수 있는 날짜인 것처럼 오해하시는 분이 있는데 깨면 안 되죠. 20일은 법정 기간이고요. 이거를 준수하지 않으면 위법이라는 건 대법원 판결에도 여러 번 확인됐어요. 그런 적이 있어요? 있어요. 왜냐면 20일 안 준 적이 있어요? 아니 안 주는 게 아니라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게 이렇게 해서 대법원 판결이 나온 것들이 몇 건 됩니다. 이 몇 건 되는 대법원 판결의 내용의 취지는 뭐냐면 피고인과 변호인이에요.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각 20일이 보장되는데 왜냐면 변호인한테 보장이 좀 끝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피고인의 한 세트니까. 대리자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다. 각 그래요? 20일을 보장해야 되는데. 그럼 40일이에요? 아니에요. 그게 각자 송달되니까. 각자. 송달 받은 날로부터 20일을 보장을 해야 돼요. 근데 그 보장을 하는데 중간에 송달이 되는 중간에 변호인이 교체돼요. 그러면. 그래서 옛 변호인한테 갈 경우 그 경우에 기일을 준수하지 않은 사례들이 가끔가다 나오는 거야. 가끔가다 나오는 거야. 근데 그게 그러면 대법원 그 심리 과정에서 어떻게 드러나느냐? 선고를 빨리 해서 20일을 못 지켰냐? 아니에요. 이후에 한참 뒤에 선고를 하는데 상고 이유를 판단함에 있어서 왜냐하면 20일의 상고 이유서 기간을 지킨 그때 그 전까지 들어온 서류에서 지적한 부분만 판단해야 되거든요. 그 이후에 들어온 부분은 판단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새롭게 주장하는 사유는 20일의 기간을 이미 넘긴 거기 때문에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20일 이후에 서면을 낼 때는 상고 이유서라고 내지는 않고 뭐라고 내요? 상고 이유 보충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 상고 이유 주장한 걸 주장 내용을 보충하는 겁니다. 새로운 주장이 아닙니다. 절대. 그렇구나. 이렇게 하면서 낸다고요. 아니 근데 그거를 어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예를 들면
그 이후 그 사이에 변호인 교체가 있었고 그래서 새로운 변호인에게 20일을 보장해 줘야 되는데 새로운 변호인이 제출한 상고 이유 중에 새로운 게 있었던 거예요. 안 받아주는구나. 근데 그 새로운 게 있었던 거죠. 있었던데 안 받아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판단을 한 거예요. 대법원. 그러니까 우리 대법원이나 법원이 그렇게까지 평상시의 사건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제 일종의 뭐 피고인의 이익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걸 이제 보장을 해주는데. 이재명 후보에게는 과연 그걸 다 안 지켜줄 것 같다라는. 아니 그러면 불법이라고 거죠. 자기들이 그동안 계속해서 얘기해 왔어요. 그러면 불법이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지금 대법원이 만약에 그런 시도를 한다면 그건 명확한 불법이다. 명확한 불법이다. 이게 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라고 오해하시면 안 된다. 명확한 불법인데 뭐 계엄도 하는데 뭐 이런 불법을 못 하겠어? 뭐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대비를 해야 된다는 그렇죠. 거죠. 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뭐든지 할 수 있다. 이 사람들은 뭐 불법이고 뭐 자시고 간에 그냥 자기들이 막 밀어붙이면 다 된다고 생각한다. 그런 부분에 대한 공감대가 있다. 그러니까 대비는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이게 원래 허용될 수도 있는 거다. 해석상 문제일 뿐이다. 부당하다. 불법은 아니다. 이렇게 착각하시면 안 된다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그냥 불법이에요. 이거 인정 안 하면. 조 변호사님께서 너무나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신 겁니다. 이거는 형사소송법의 그 7일 20일. 그 상고를 상고서를 제출하는 기간은 7일. 그다음에 이유서를 제출하는 기간은 20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조항은 법조문 몇 항인지는 변호사님이 아실 거고. 이거 안 지키면 명백한 불법이다. 불법이에요. 그냥. 그래서 이것은 탄핵 사유가 바로 다 되는 거다. 탄핵 사유이자 만약에 그거를 다른 사람들의 반대를 무시하고 대법원장이 강행했다. 직권남용이에요. 직권남용이다. 그러면 처벌해야 된다. 형사처벌 그럼요. 거죠. 형사처벌을 해야죠. 그리고 이렇게까지 그 위중한 상황이 되는 건데 이게 얼레벌레 그냥 넘어갈 뻔했어요. 근데 이게 브레이크가 확 걸린 겁니다. 지난주에.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다시 한번 꼼꼼하게 상황을 살펴보고 대비를 해보자. 이제 이렇게 트랙을 밟기 시작을 한 건데. 그러니까 사법 내란이라는 전제하에 내란 사범들이 뭐든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그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된다.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그렇죠. 사실은 이게 사실은 그런 불안감이 있어요. 이게 뭐 7일, 20일을 무조건 지켜줘야 되는 기한이긴 하지만 그것을 무시하고 판결을 내렸을 경우에 그걸 되돌리기가 어렵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게 문제죠.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불안해하는. 그리고 이 법적으로 어긴다라는 거 분명히 알지만 어쨌든 판결의 어떤 구속력이 더 커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이 될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한 사람들의 불안감 그리고 이런 지금 내란 세력들이 지금까지 보여왔던 것들은 계속 불법적이고 비상식적인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것도 자행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당연히 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윤호중 상임선대위원장께서 정확히 지적하신 거예요. 12일을 기한으로 잡은 것도 적절했다고 생각해요. 왜 12일이 무슨 날이냐? 공직선거운동 시간이. 공식 선거운동 기간 개시일이에요. 21일이 보장된 건데 그 21일의 보장을 만약에 법원이 무시한다. 그러면 법원 재판장에 판결봉보다 의사봉이 우선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국회가 갖고 있는 모든 권한을 사용하는데 주저하지 않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변호사님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은 그 이제 내일부터는 업무기일이 이제 시작이 돼요. 그러면 이제 그 특별 송달도 아니고 우편 송달도 아니고 특별 송달인 거죠. 그게 집행관을 통해서 그러니까 사람이 가가지고 이제 직접 전달하는 방식을 한다는 건데 이것도 되게 이례적인 거라면서요. 대개는 우편 송달을 하고 한 번 보내고 두 번 보내고 세 번 보내고 안 됐을 때 사람이 가서 이러지 마시고 재판 출석하세요라고 하는 건데 이걸 다 깨버리고 그냥 직행을 한 거죠. 물론 우편으로도 보냈다고는 합니다. 우편으로도 보내고 동시에 한 거예요. 동시 패션. 우편으로도 보내고 사람도 보내고. 아니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원래 우편으로 보내잖아요. 그러면 이제 송달불능으로 만약에 오잖아요. 그거를 이제 집배원 보고서가 와요. 그러니까 보고서가 뭐 되게 무슨 거창한 보고서가 아니라 불능 사유, 그러니까 이제 송달이 안 된 송달 불능 사유를 그 앞에 무슨 그 PDF 뭐 이렇게 그거 있잖아요. 기기. 그 전자기기 그 무선 통신 전자기기에 입력을 합니다. 그러면 그게 전산 시스템에 꽂혀요. 그러면 이런 사유로 불능이 됐구나. 그럼 불능 보고서가 그걸로 자동 작성이 돼요. 그러면 그게 이제 아까 지금 말씀하신 거대로 한 두세 차례 불능 보고서가 작성이 되면 통상의 방법으로는 송달이 어려운 상황이구나.
그래서 특별 송달 절차로 가는 거예요. 그렇군요. 예. 그런데 지금 어쨌든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바로 특별 송달로 그렇죠. 직행을 해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익스프레스야. 예, 완전히 이게 전례가 없는 일이에요. 지금 엄청 빠르죠. 그 그렇죠. 배정도 파기 완성된 것들 배정도 바로 바로 당일날되고 됐죠. 예, 기일도 바로 당일날 바로 잡히고 예. 촉탁도 바로 당일날 되고 그러니까요. 하루 만에 다 되고 그렇습니다. 그랬잖아요. 예, 그렇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지금은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인 거다. 근데 그래도 대법원은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서울 고법이 그렇게 할 리가 없지 않겠냐. 여기는 정상적인 재판 절차를 할 거다. 그리고 기일 변경 신청하면 받아들여 줄 거다. 왜냐하면 헌법 116조? 예. 116조 2항. 예. 그 뭐지? 기회 균등. 예, 후보자 간 기회 균등을 보장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헌법까지 어기면서 그렇게 할 일은 없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아니요, 뭐 그렇게 할 리가 없는 게, 그러니까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게 안 해야 되는 게 맞다니까요. 이거는 뭐 논란의 여지가 없어요. 안 해야 되는 게 맞아요. 네. 법을 어기면 안 되니까. 네. 네. 그러니까 그리고 헌법 정신에 비춰서 안 해야 되는 게 맞고 그 헌법 정신을 구체화시킨 게 예를 들면 공직선거법 11조입니다. 그 11조는 뭐라고 돼 있냐면 후보자의 경우에는 웬만한 중형 범죄가 아니면 7년 이상. 네, 7년 이상입니다. 네. 대통령 후보 같은 네. 경우. 그리고 일반 국회의원 후보 같은 경우는 5년 이상이고요. 네. 근데 그런 중대 범죄가 아니면 어떻게 하죠? 체포 구금할 수 없게 해놨어요. 예. 그것뿐입니까? 병역 소집도 연기하게 돼 있어요. 병역 소집도. 네. 그러니까 국민의 신성한 의무도 연기를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선거운동의 자유가 후보자 개인의 자유가 아니에요. 그렇죠. 피선거권은 선거권과 맞대면하는 관계입니다. 아니 국민들의 참정권을 맞습니다. 국민의 거잖아요. 국민이 후보자가 어떤 후보자인지 내가 믿고 찍을 만한 후보자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려면 그 후보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의 자유를 완전히 보장해 줘야 이 사람은 이런 정경과 이런 정책적 방향을 가지고 앞으로 이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사람이구나를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그 판단권을 지금 침해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재판을 진행하는 것 자체가 명확하게 지금 우리 헌법이 명령하고 있는 공정선거의 원칙에 반하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근데 그 가능성 자체가 원래는 없다고 봐야 돼요. 그렇죠. 상식적이라면. 근데 지금 이 재판들이 너무 비상식적이고 불법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마음 놓고 장담하고 마음 놓고 있을 상황이 아닌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것부터가 이상한 거예요. 말씀 주신 대로 12일 날 공직선거 운동이 다 시작이 돼요. 그러면은 모든 후보가 똑같이 선거 캠페인을 시작하고 하루 24시간이 모자르길 정도로 다니잖아요. 그렇죠. 네. 얼마나 사람들을 많이 만나면 전국을 다 다녀야 되는데 네. 그런데 이재명 너는 가지 말고 5번이나 재판 출석해. 이렇게 불공정한 게 이게 말이 되냐는 겁니다. 거기다 일반적인 재판하고 달리 이거는 10시에 와서 6시에 가야 됩니다. 거의 풀타임을 해요. 항상. 풀타임? 네. 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재판에서 네. 뭐지 잠깐 와가지고 뭐 더 할 한 말 시간 정도 있으니까 앉고 그냥 돌아가고 그냥 돌아가고. 그런 재판이 아니에요. 예. 아침 10시부터 시작해서 저녁 6시까지 풀타임으로 합니다. 민사재판 제가 출석해 보니까 한 3분 걸리던데. 보통 형사재판도 그렇게 오래 안 걸려요. 예. 뭐 증인신문하거나 예. 할 때만 이제 한두 시간 걸리는 경우 있는데 예. 이재명 대표 사건들은 기본적으로 다 8시간 풀타임을 합니다. 그러면 8시간씩 5일을 빼먹으면 네. 이거 5일 동안 선거운동 전체 이거는 21일. 엄청난 불이익인 거예요. 그렇죠. 전체 예. 21일 중에 5일을 이 사람 보고 선거운동을 하지 말라는 건 예. 이 사람에게는 엄청난 타격인 거예요. 아니 축구 경기 네. 축구 경기를 하는데 딴 네. 사람들은 다 온전히 뛰는데 야 너는 두 손 두 발 다 묶고 네. 5일 동안 굴러 뭐 이런 식인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놓고 이걸 가지고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럼 범죄를 짓지 말아야지. 네가 범죄자잖아. 이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거 무슨 얘기니까 네가 미니스커트 입었으니까 성추행해도 돼. 옛날에 이렇게 주장하는 거하고 똑같은 주장을 여전히 보수 패널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어제 시간이 없어서 내가 이 얘기를 못했는데. 아니 근데 어제 분노 많이 하셨죠. 어제 분노해. 대법원 소속위원도 지적하잖아요. 예. 뭐냐면 검사에 의해서 임의적으로 기소됐을 때 법원은 아무리 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한다 하더라도 검사의 자의적 기소에 협력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선거를 개입하게 되면. 네. 그런데 지금 그 보수 패널들이 하는 것처럼 범죄를 안 저지르면 된다. 범죄 확정됐어요? 그러니까. 아니잖아요. 네. 그것도 직전 검찰총장이었던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전격적으로 기소했던 사건들 아닙니까 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 정적에 대한 기소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사건으로 그 사람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일방적으로 묶어놓는 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건데. 저도 사실은 이번에 이런
판결을 보면서 좀 치욕스럽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개인 일반 시민으로서 이래도 되나? 이게 나에서 그 선택권을 이렇게 침해해도 되는 건가? 그러니까 물론 내가 누구를 찍는 것과 상관없이 사법부가 이렇게 정치에 관여해도 되는 것인가에 대한 너무 약간 회의도 들고 치욕스럽기도 하고 정주 선배 다시 얘기하지만 정 선배가 그렇게 기자 일을 사랑하는 사람인데 본인의 직을 걸 만큼 네. 너무 확실한 사안이잖아요, 사실. 그거 다음 주에 따집시다. 네. 저는 그래서 그런 확실한 사안이 이번에 저는 사법부가 너무 노골적으로 사람들에게 본인들의 어떤 속내를 보여줬다. 네. 이런 엘리트주의의 어떤 폐해를 그대로 보여줬다. 오히려 개혁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저는 박형광 기자님 오시면 꼭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 지금 보면 그 윤석열 후보 전 대통령 그 내란 수의 윤석열에 대해서도 선거법 위반 사건 검찰이 수사 시작했잖아요. 네네네. 그 죄중 더 무거워. 그렇지 않아요? 거짓말한 걸 보면 사실은 무슨 그 후보 연설이나 했을 때 그 후보자 간 토론에서 이제 했던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그런 거 다 종합해보고 실제로 재판을 받으면 훨씬 더 무거운 형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게 되면 자기네들도 선거 비용 다 토해내야 되잖아요. 토해내야 되죠. 400억. 근데 그런 거에 대한 불안감 없어요? 국민의힘 내부에? 근데 국민의힘도 그래서 그 왜 저기 뭐냐 화랑 예화랑 그 건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실제로도. 이거는 불법 선거 캠프를 차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거법 관련해서 굉장히 민감. 왜냐면은 국민의힘이 지금 돈이 많은 정당이긴 하지만 400억은 쉽지 않거든요. 건물을 팔아야 돼요. 당사 팔아야 돼요. 진짜 천막 당사해야 돼요. 그거에 사실 이렇게 돈이 가장 큰 어떤 정치판에서도 뭔가를 움직이는 큰 동력인데 그거에 대한 불안감이 분명히 있고 그 제가 예전에 예화랑 관련한 기사를 썼을 때도 그 당사자분들이 연락이 와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해서 제가 이름을 빼드린 적이 있어요. 그 출입했던 분들의 이름을 제가 거론한 적이 있는데 그걸 빼야 될 정도로 굉장히 강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내부에서 근데 사실은 이게 뭐 어떨 것 같으세요? 제가 보기에는 그 윤석열 당시 후보의 경우에는 이거는 빼박인 것 같은데 거짓말의 강도나 내용이 이거는 뭐 인식의 수준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누굴 알았냐 몰랐냐 이게 아니잖아. 불법 캠프를 돌렸잖아. 그렇죠. 뭐 그런 것뿐만 손해 봤다고 했는데 23억이나 이익을 받고. 그리고 본인이 검찰총장이었어요. 네. 몰랐다고 하는 게 더 웃겨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도대체 검찰총장으로 어떻게 한 거야? 뭐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제대로 된 특검에 의해서 특검도 아니네요.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면 당연한 겁니다. 이 사건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당연히 기소되고 처벌되겠죠. 기소 처벌. 그리고 기소되고 처벌되면 부수적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행 법에 따르면 부수적 효과로서 이제 당사를 팔아야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 관련해 가지고 본인들은 과연 떳떳하냐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본인들이 후보로 내세우고 있는 사람들을 좀 보세요. 그러니까 뭐 김무사님 한덕수 아닙니까? 특히 한덕수로 뭐 이렇게 밀어주기로 지금 뭐 마치 미락이 있었던 것처럼 행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덕수가 누굽니까? 내란의 제일 중요 종사자인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이에요. 아니 2년 반 동안이나 총리를 했잖아요. 거기다가 결국에는 나중에 포고령 1호에 사인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포고령 1호는 지나가던 중학생이 봐도 이거는 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맞아요. 이렇게까지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근데 한 나라의 총리를 하고 그 전에 경제부 총리를 하고 뭐 그다음 뭐 했죠? 그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무슨 그러니까, 뭐 통상 뭐 거기다가 경제수석도 하고 대통령실 그런 주요 요직에 몸담았다는 사람이 헌법 해석 아주 기본적인 헌법 해석을 못해가지고 그 포고령 1호가 명백한 위헌이라는 걸 몰랐다는 거예요. 뭐 몰랐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광주 사태라고 얘기하는 거 보면. 그러니까 저도 그 한덕수 후보 관련해서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은 사실 그 후보가 얼마나 매력 있는지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보좌진들이랑 얘기하다 보면은 매력도가 너무 떨어진다 생각보다. 그러니까 이 분이 선거를 이렇게 막 치러 본 거를 최근에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후보로 나왔을 때 어떤 정도의 매력도를 보일지 몰랐지만. 이번에 광주 가서 광주 사태라 그러고 그리고 뭐 저도 호남 사람입니다. 뭐 여러분 이러시면 안 됩니다. 서로를 사랑해야 됩니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거가 상당히 매력 약간 비호감? 기괴해. 비호감도가 나는 그 굉장히 소리가 높다. 너무 제가 몇 번 들어봤는데 좀 약간
그 목소리가 좀 그렇더라고요. 근데 아니 제가 모욕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쵸. 그냥 그게 고발은 하지 마시고. 내가 호남 사람입니다라고 하고 그 뒤에 메시지가 따라와야 되는데 네. 메시지가 없이 나 호남 사람이야만 얘기하거든요. 아니 근데 박구영 교수님 저희 방금 전에 전화 인터뷰했는데 정작 호남 분들은 호남 사람이라는 말을 안 한대요. 아 그럼요. 나 광주 사람이야, 전라도 사람이야, 나 목포 사람이야, 뭐 이렇게 말을 하지. 진도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지. 저 호남 사람입니다 이런 말을 안 한다는 그럼요. 거예요. 그거는 그냥 어떤 공직자들이 쓸 때 호남 지역, 영남 지역 그렇죠. 뭐 이렇게 쓰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호남의 정체성도 실제로 없죠. 없는 사람이다. 고향도 그러니까 안 밝히고 속이고 그랬던 거잖아요. 아니고 그리고 그 전에 뭐 고등학교 때부터는 적어도 서울에서 다녔던 거잖아요. 계속 그 이후로 쭉 살았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이가 그래서 지금 70세 중반에 이르신 76. 네. 70세 중반에 이른 분이에요. 그러면 60년 넘게를 서울에서 살았던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무슨 갑자기 호남 사람입니까? 그리고 호남을 위해서 그동안 뭐를 했는데요. 그리고 호남 정신은 이해는 합니까? 그러니까. 호남 정신을 이해하시는 분이 5.18 민주화운동을 광주 사태라고 폄하합니까? 그러니까 최소한의 이거 광주가 중요하고 뭐 대구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역사에서 고비고비마다 네. 지역이 아니라 네. 항거했던 시민항쟁의 그렇죠. 역사가 있고 그 역사에 맞추어서 살았냐 안 살았냐 저는 이게 표대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광주 사람이면 찍어주고 뭐 부산 사람이면 안 찍어주고 이렇지 않잖아요. 우리 국민들이 광주면 부산이 아니 이재명 후보 안동 사람인데 아니 노무현 대통령이 네. 대통령에 오르게 된 건 광주에서의 바람이었어요. 맞습니다. 아니 정작. 제가 정확히 부산에서의 바람이 아닙니다. 부산 아니에요. 광주에서 저는 아직도 기억해요. 2002년 그 후보 그 전당대회 할 때 끝도 없이 줄을 섰어요. 시민들이. 네. 그때 가장 유력한 경쟁 후보가 하나갑 후보였는데 맞아. 사람들이 전부 다 당연히 호남에서는 하나갑 후보가 몰표를 받을 거다. 네. 그러니까 만약에 노무현 후보가 뭔가를 이기려면 결국에는 승부수는 수도권이다. 다 이랬어요. 네. 근데 광주 몰표가 나온 거예요. 거기서부터 그냥 이미 게임은 끝나버린 게임 겁니다. 끝났죠. 광주는 진짜 그때 아마 취재했던 기자들은 다 기억할 텐데 어마어마했습니다. 광주 경선은. 네. 네. 하나갑 후보가 많이 우셨을 거예요. 저는 그 장면을 그 다큐로 봤어요. 아 다큐로. 네. 예, 그렇구나. 나는 노무현입니다. 그 다큐로. 그렇구나. 저는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대한민국 역사 발전의 원동력은 그런 거예요. 국민들이 이거 참을 수가 없어요. 사법부가 이렇게 대놓고 나서서 선거에 개입을 하고 우리들이 후보는 결정하는 거고 당신들은 귀하들은 그 찍기나 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판을 짤 때 국민들은 반드시 저항합니다. 이거 이대로 관철은 못 돼요. 만약에 예. 그 한덕수 후보가 거기 가고 제가 진짜 호남 사람입니다. 그 진짜 호남 사람이라는 얘기는 이른바 광주 정신을 이어받고 저항 정신을 이어받았다는 그렇죠. 얘기거든요. 예. 그런 얘기를 할 자격이 있으려면 그때 들어 누웠어야죠. 그리고 직을 던졌어야죠. 그렇죠. 그리고 국민 앞에 그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부르십시도 않은 윤석열 그 내란 사범이 저지르는 그 내란 범죄에 대해서 고백을 했어야죠. 맞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런 거예요. 내란이 벌어졌을 때 당신 그때 어디서 뭐 했어? 이게 지금 정치인을 평가하는 제1의 기준이 됐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걸 보고 이번 대통령 선거 투표하는 겁니다. 명백한 내란 심판 선거예요. 여기에 다른 좌고우면은 없다. 우리 국민들에게. 뭐 중도건 보수건 진보건 저는 이건 아니고 헌법이냐 반헌법이냐 상식이냐 몰상식이냐 저는 이 딱 요 명징한 요 가름마에서 국민들의 선택은 끝난다 이렇게 봅니다. 오늘 너무 재밌었어요. 예. 특히 한 분은 또 현장을 취재하시는 기자님이고 한 분은 또 이 법적으로 네. 변호사님 오시니까 이정주 위험한데. 이러다 이정주 못 나오는 거 아니야? 근데 오늘 정수 선배가 그 본인이 빡세게 취재하는 게 있다고 해서 본의아니게 올랐던. 매우 아쉬워하면서 네. 이 방송을 보고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10시 20분에 취재 끝나서 10시 20분이라도 오면 안 되냐고 했는데 제가 됐다 그랬어요. 자, 오늘 두 분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